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전국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일이 하나 또 터졌습니다. 야당은 지금 김 지사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밝혀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담당 재판부의 성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해보자. 추미애 대표가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심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분립 원리에 대해서 이건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이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재판이라고 모으는 이런 행태를 이걸 어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 조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입니다. 네, 정부를 흔들면 또 탄핵당할 것이다. 민주당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보셨는데, 지금 김경수 배우를 밝혀라, 판결의 배우를 밝혀라, 여야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당의 공세 지금 시작인데 벌써 대선 공정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3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1차적으로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1심에서 유죄 받고 그러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여하튼 경우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 이 논평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된다는 예. 게 저는 제 생각이라고 좀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걸 자꾸만 사법 적폐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예.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 매체를 보면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진보 매체 언론들의 사설들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지적은 핵심적인 거는 그러한 적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이상의 중요한 거는 정치 공방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기다리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일단 이게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지켜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벌써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똑같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선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재판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샌다이 총영사 하나 제안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 한 명만 예를 들면은 그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접촉하거나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다. 정치적으로 좀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여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가 이를테면 뭐 양승태 키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뭐 이른바 보복성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사법 적폐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뭐 판사 탄핵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판사 탄핵 문제를 할 것 같으면은 진즉에 지난번부터 계속 쭉 추진해 왔어야 할 문제고요. 네. 사법개혁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야 됐을 문제인데 하필이면 그 이전에는 미정미적하면서 안 하다가 이번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사법 적폐가 생긴 것처럼 하는 것도 저도 너무 과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 불복한다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의 대응이 둘 다 과하다. 이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성창호 판사의 어떤 성향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어떤 대립각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판사 탄핵 문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거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좀 지적한 것과 같이 적절치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해서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좀 보고요.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모두가 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받은 거 아니냐. 이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복적으로 재판한 거. 이렇게 비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관 비서 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는 전원 합의체에 올라온 사건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승태 전 대법관 비서 쪽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결국은 뭐 보복성이란 그 판결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이거를 뭐 사법농단이다라고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해서 상대편에서 저거는 분명히 뭔가 나름대로 외압을 작용을 해서 2심 판결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한국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치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차분하게 기다리고 결국 왜 3심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럼 야당에서는 차분하게 앞으로 지켜볼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이런 물론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여부 결정하고 맞물려서 이게 좀 연기된 측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한도 앞으로 끝도 모든 없다. 재판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었고 이전에 국정원장 재판도 그랬고 구속영장 발부할 때도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사법농단이든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논리들이 굉장히 궁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많은 논리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번에 또 얘기 나왔던 것처럼 2016년도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1심 판결 났을 때 그때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지사직 그만두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되돌려준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사실은 태극기 부대와 관련해서 뭐 지지하고 품어안고 이렇게 하면서 태극기 부대는 지금 탄핵 재판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에만 뭐
천착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자기 논리 부정을 하고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정체성, 논리가 다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추미애 대표의 아까 깜도 안 되는 네. 특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기를 그렇습니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추미애 대표 당시 당 대표였었을 때 이상하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게재돼서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실은 민주당 쪽에서 처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특검 부분들도 뭐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그게 뭐 아주 명쾌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이렇게 판결이 나온 상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박하고 더 나가서 나는 집권당이 사법부의 판결 불복 대체율을 구성한다라는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통 모든 것이 이제 법치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2심을 기다리고 또 대법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대법원은 김명수 새로운 대법원 체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 체제 속에서 온 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식에서 물론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예. 이 판사 개인 하나만 가지고 뭐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네.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야당 좀,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뭐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내 분위기를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정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그것들을 좀 걸러내서 좀 여과한 다음에 바깥으로 예.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지도부까지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오고 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자제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 구하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법농단 적폐청산위원회 이 구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박주민 의원 아닙니까? 오늘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면담하러 이제 접견하러 갔었거든요. 여기서 김경수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이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의 기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또 제조 혁신이라는 데로 더 나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도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경남도 사실 뭐 어제 아침만 해도 예타 그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속된 이런 상황이고요. 경남도 지금 뭐 이렇게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벌써 두 번째.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김 지사 입장에서는 예.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아픈 부분인 거죠. 본인이 새로운 경남을 한번 나름대로 부흥을 특히 이제 경남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거제 포함해서 조선업이 지금 뭐 몰락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경제를 좀 지역 경제를 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이제 악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물론
물론 이제 충격은 굉장히 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김경수 지사가 담담하게 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경남 그 도정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응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분해질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야당도 이거는 결국은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결국은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잠깐 부정하게 되면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럼 태극기 부대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최종적으로 이게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면서 한 발짝 조금씩 물러나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경남 도민 민주당 의원들 다 이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특히 또 마음이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수행을 곁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뭐 어떤 얘기들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뭐 최측근이라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고 지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더 공격 포인트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1심 판결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해서 이거를 그 왜곡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판결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면에서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 대선과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의혹에 관련돼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때 야당도 많이 그렇게 비판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만약에 1심 판결문 속에서 그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시점이 참 굉장히 고약하다.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9일 날인데요.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12일 날 3차 촛불 집회로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했었던 시절인데 그 시점에 이 드루킹과 만나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을 판결문 속에서 나왔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 속에서 김경수 지사가 물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또 다시 2심에서 이제 밝혀질 수 있겠지만 1심 내용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 속에서 대통령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그 청와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정당성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지금 청와대에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마저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서 지금 여권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각종 악재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간 정치권에서 이제 안희박김 숙청설 이게 떠돌았었는데 이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괴담의 진실은 과연 어떤 걸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전도 유망해 보이던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들이 줄줄이 곤경에 빠지면서 정치권에서 괴담처럼 떠돌던 이른바 안희박김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희박김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 다음에 김은 누군가. 그런 맥락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지사 되자마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당시 조 의원의 안이 바뀐 발언에서 이 김이 김경수 지사냐, 김부겸 장관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여권의 블루칩으로 꼽히던 김경수 지사가 어제 법정 구속되면서 김의 수수께끼가 풀린 셈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이 바뀜의 잔혹사는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시작됐죠. 안 전 지사가 지난해 미투로 낙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배우 스캔들, 아내 트위터 등으로 곤욕을 치른 데다 지금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으로 사법 처리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하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으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에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에 이어 박원순 시장도 불안하다라면서 우려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지사 다음 차례는 이재명 지사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안이 바뀜 설, 그동안 설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당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설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맞춘 이름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야권에서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여권은 굉장히 잠룡들도 많고 대선 출마할 사람들도 많은데 왜 야권은 지금 없느냐.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왜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뭐 성추행 문제까지 시작해서 성폭력 문제까지 시작해서 다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를 하나의 이제 그 단어로 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일종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권한테 굉장히 아픈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쪽에서 칼을 겨누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권의 잠룡들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문제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3심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그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인 부분들 그리고 재판의 유죄의 증거라고 채택한 부분들이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의 말도 왔다 갔다 했고요. 드루킹 뭐 김동원 씨의 얘기도 뭐 같이 있는 자리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쪽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2심에 가서 충분히 그걸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여권 입장에서 불리한 얘기가 아닐까 오히려 싶어요. 더 불리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가 넘쳐서 고민이다. 민주당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될 이런 판이에요. 일단은 뭐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네. 누가 날린다는 겁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집권 여당 내부에 나름대로 갈등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권 후보가 날아가면 이해가 되지만 여권 후보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지적한 거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껴맞추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없었던 새로운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여권 후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새롭게 뭐 우리가 주목받지 못했었던 다른 후보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다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여권에다 두느냐 이렇게들 저는 여권에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뭐 많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더 옳은 축적의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민심의 선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두고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악의에 찬 나름대로의 이런 해석이다라는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경수야 이럴 때는 뭐 그 정치하는 게 굉장히 싫다. 정치하지 말아던 노무현 대통령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인데요. 물론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안희정, 이재명 그 두 여권의 대선 주자급 인물하고 대응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 사건 내용이 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건 내용이 질 때문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본인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좀 대척점에서 있었다고 하는 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선풀운동이든 아니면 조직적인 댓글이든 간에 자기의 어떤 사익을 취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서 발생한 게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일종의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하고도 굉장히 교분이 넓고 그리고 두텁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맺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스타일을 또 잘 아는 여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기도 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표현한 것은 당신은 너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는 또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전국의 블랙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이 됐는데요. 경쟁 구도도 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재등판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 곧바로 겨냥한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였는데요. 황 전 총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내 인생 마지막 승부로 가는 출발점이 오늘이 됩니다.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었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총선은 다이어트 경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총선을 얼굴 갖고 승부가 됩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 황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선거라기보다는 홍준표 재신인 여부입니다. 홍준표가 말이 옳아서는 반지 본쳐야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키우고 세우고 또 이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께서 탄핵 총리다 이런 프레임까지 이제 제시하시면서 황 총리는 경쟁하는 목소리 내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자시다 보니까 예. 홍 전 대표님과 다른 황 총리만의 어떤 강점이 있다면 저는 변함없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안전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방향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처음으로 겨냥할 사람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인데 도로 친박당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도로 병역 비리당 뭐 의도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황 전 총리를 좀 느긋하게 받아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 분은 아웃복싱을 하고 한 분은 인파이팅을 하는 거. 권투로 따지면요. 저는 YTN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결국은 선택을 받느냐는 거는 국민과 당원이 문제지 개인과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어요. 뭐 황교안 총리는 나름 정통 보수 이미지가 있고 우리 오세훈 시장 같은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성 할 수 있는 중도 개혁 노선이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대여 투쟁성 면에서는 뭐 확고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누가 선택하느냐면 결국은 여기 뭐 책임 당원 포함해서 당원 70% 그리고 일반 국민 30%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뭐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그 대선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대표 경선하고 대선 후보 경선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집토끼의 표를 얻는 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과연 또 누가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붙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한 2주 정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 결국은 당원들에게 다가서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설 직전에 직전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던질까?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데 결국 마지막에 선택은 당원과 국민이 하는 거인데 한번 굉장히 관심 있게 흥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단은 저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모두 다 링 위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같이 경쟁해야 네네.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김병조 교수님께서 자주 해주시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선거의 ABC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선두를 달리는 뭐 후보 그리고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그 다른 후보가 공격하는 것을 되받아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자기의 페이스에 그 흔들림 없이 그냥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쫓아가는 후보의 경우에는 그 선두에 있는 후보하고 계속 대척점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질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1등 싸움이 아니라 2등 싸움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2등 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2등 그러니까 싸움. 홍준표 예. 전 대표는 지금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당연히 결국 궁극적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황교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2등을 한다 하더라도 당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바뀐다 하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제기하면서 앞으로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오후에 출판 기념회 하는데 여기서 또 출사표를 던질지 안 던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온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2등을 누가 하느냐 이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3강으로 봐야 됩니까? 1강, 2중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3강이라고 봅니다. 3강이라고 네,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 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뭐 영향은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공화당 선거할 때 1%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다만 우리랑 좀 차이가 뭐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지적한 게 너무 그런 부분이 적다. 예를 들어서 뭐 토론회도 지금 이제 2회로 지금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동 토론회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막판 역전을 하려고 하니까 좀 심에 붙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정치 맷집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 총선을 위해서 새로운 또 나름대로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독 이펙트라 해가지고 2등이 1등을 쫓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세자를 편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나오는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설 민심을 반영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이걸 좀 지켜봐야 네네. 되겠군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설 민심 전에 이 당권 주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 굉장히 관심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보통 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뭐 당원들이 설 때 따로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남 지역이라고 가정해 볼 때 영남 지역의 민심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걸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황 전 총리나 다른 이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좀 이번 설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